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이현철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 산하 소상공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3차 무료 법률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제3차 무료 법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정순국 변호사이십니다. 정순국 변호사님은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 경제학 학사를 공부하셨고 법대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대학교 로스쿨을 공부하셨습니다. 현재 정순국 변호사 사무실 대표 변호사로서 11년째 활동하고 계시고 전문 분야로서는 상업용 부동산 및 사업체 클로징 등을 포함한 상법, 이민법,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사업체를 사업할 때 알아야 할 기본 지식으로 매매 계약시부터 클로징까지 알아야 할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정승욱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겠습니다. 정승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셔서 반갑고요. 오늘 쉬시는 주일인데 일부러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힘든 이민생활 와서 여기서 무언가를 비즈니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즈니스를 어떻게 찾을까 생각을 아마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크게 4가지 뿌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부동산 에이전트분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체를 찾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가게 비즈니스를 사시려는 바이어분이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다니는 방법. 인터넷으로 찾든지 요즘은 신문의 광고를 직접 보면서 직접 가보고 그렇게 해서 사업체를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 잘 아시는 지인이나 주위 친구, 친척 이런 주위의 소개로 우리 비즈니스를 찾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가게를 비즈니스를 사시려는 분이 실질적으로 이 비즈니스에서 운영을 일을 하셨던 분이 나중에 이 가게를 사게 되시는 경우 이런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4번째가 저는 제일 안전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체를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처럼 나의 돈을 투자를 해서 내가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주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산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사는 사람, 바이어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 가게에서, 이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다가 이 비즈니스를 내가 사게 되는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아무래도 작아지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윙가게 식당이나 아니면 식당 이런 데서도 우리 셰프로 주방에서 일을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배워서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 레스토랑을 인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주얼리 가게, 우리 보석상, 시계방 이런 데서 테크니션으로 일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주인분이 리타이어 하시면서 우리 직원한테 물려주거나 사게끔 이렇게 해서 우리 일하시는 분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이 비즈니스가 얼마가 매출이 되고 직원이 몇 명이고 그런 손님이 얼마나 되며 이런 것들 다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적겠죠. 이 셋 중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3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인이나 주위의 소개 이게 좋고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주위의 소개만 듣고 그냥 무작정 믿고 사시는 분이 위험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주일날 주로 많이 가시는 게 우리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종교에 따라서 교회도 가시고 성당도 가시고 절에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종교 활동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아니면 우리 또 뭐 향후에 우리 고향 사람들, 아니면 학연, 우리 고등학교 동창, 뭐 대학교 동창, 선후배, 이런 많은 대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 주위 분들한테서 소개를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인데 우리 집사님이 소개시켜준 거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가게니까 뭐 틀림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아무런 이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덥석 사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저희한테는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말만 믿고 샀는데 이게 나중에 사고 보니까 참 매상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지인이나 주인의 소개가 결과론적으로는 안 좋은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제일 많이 쓰는 공인중개사,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분을 쓰시는 거죠. 이 방법을 쓰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타주에서 오셨거나 한국에서 바로 오셨거나 이런 분들은 이 아틀란타 지역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매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업종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부동산 에이전트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바이어분 입장에서 특히나 처음 비즈니스를 사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거 부동산 에이전트 쓰면 또 내가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분이 당연히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받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보통 커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의 커미션은 거의 대부분 특별한 조항이 있지 않는 이상은 셀러분이 가게를 파시는, 비즈니스를 파시는 셀러분이 이 바이어 쪽의 에이전트의 커미션까지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체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꼭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떤 업종에 관심이 있고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만 나는 이전에 무엇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부동산 에이전트분의 조언과 그 노하우를 받으시면서 조언을 받으시면서 사업체를 찾아 나가시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그 바이어가 직접 뛰는 방법은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좋겠죠. 사업체를 많이 사고 팔고 하셨던 분이라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오래 살고 계셨던 분 아니면 내가 이미 어떤 업종을 하겠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분들 이미 나는 식당을 한다, 나는 세탁소를 한다 라고 이미 결정을 되신 분들은 굳이 부동산 에이전트가 없어도 내가 찾아다니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미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럼 사업체를 이제 찾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호사를 꼭 써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서 한국에서 오신 지 한 3년 미만 되신, 얼마 안 되신,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는 다 오래되신 분들이신가요? 한국에서 바로 오신 분들이 주로 물어보시는 말씀들이 무슨 변호사는 소송할 때나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지아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집을 사거나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 거의 대부분 부동산 변호사 사무실에서 클로징이라는 걸 하죠.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 클로징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아니 무슨 집을 사는데 조그만 사업체 하나 사는데 몇만 불짜리 되지도 않는데 무슨 변호사까지 써서 클로징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뭐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뭐 변호사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가게를 사고 팔고 비즈니스를 사고 팔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 부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바이어분은 내 돈을 투자를 해서 사는 비즈니스인데 그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서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마 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달라고 만약에 하는 경우 우리 뭐 예를 들어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어느 집사님께서 집사님 제가
너무 급한데 돈 이만큼만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질문을 받으신 분이 처음에는 안 처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냥 빌려줘야 되나? 아니면 뭐 차용증이라도 받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시죠. 많은 분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여기서 차용증 써달라 그러면 너무 쪼잔한 사람이 돼 보이나? 이거 뭐 돈 몇 푼 갖고 또 괜히 또 뭐 계약서까지 쓰자, 뭐 서류 사인해라 이런 얘기하면 내가 너무 치졸해 보이나?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단예로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당연히 계약서를 쓰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프라미서리 노트라는 차용증을 쓰고요. 그걸 써서 주면 또 돈을 빌리는 사람이 또 그 서류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만들어서 보내주면 잠깐만 내 변호사 리뷰 한번 보고 그리고 사인할게 이러지 바로 사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은 직접 바로 사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든지 계약 문화죠. 계약서를 보고 확인을 해야 그것이 거기 적혀 있는 내 권리가 무엇인지 내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문화의 차이로 정의 문화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사이인데 또 이 정도 가지고 계약서 쓰자 그러긴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변호사를 고용한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있습니다. 먼저 일이 터진 다음에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은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꼴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한국에서 소송할 때나 변호사 쓰는 거잖아. 이거는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아니면 최소한 이 미국에서는 변호사를 정말 쓰는 이유는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룰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구 시합을 하거나 야구를 할 때 볼 스트라이크 3개면 삼진 아웃인데 어떤 사람이 삼진 아웃인데 삼진이 아니라고 해요. 스트라이크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우리가 변호사를 쓰는 이유는 심판관 같이 중재를 해줄 수 있는 뭔가 이 계약서에 우리가 사고 팔겠습니다.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를 걸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징 때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그 의무와 책임을 어떻게 확인하고 감시하고 할 것이냐 그거를 할 제3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쓰는 것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변호사 선임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이어가 해야 되나요? 셀러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부동산 에이전트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되나요? 고민이 되시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바이어분 변호사 따로, 셀러분 변호사 따로 이렇게 각자 변호사를 쓰시는 게 물론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유는 우리 변호사들은 본인의 클라이언트, 본인의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바이어도 대변하고 셀러도 대변하고 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이해 충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바이어분은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내가 이 가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 기간을 한 3주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셀러분은 뭘 3주씩 그거를 계산을 해 그냥 일주일만 후딱 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바이어는 3주를 원하고 셀러는 일주일을 원하고 인벤토리 계산을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 있는 대로 가져가면 되지. 그래서 바이어분은 그 정도는 그냥 매매가에 넣어주셔야죠. 그게 어떻게 돼? 내가 셀러분은 이게 내가 사온 가격이 있는데 따로 계산해야지. 서로가 이해 충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변호사가 우리 바이어랑 셀러를 비교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딜이 조금 더 더뎌지거나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둘이 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을 위한 변호사가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한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크로 에이전트라 그래서 변호사를 한 명을 쓰셔서 비즈니스 클로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에스크로 에이전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이어의 에이전트도 변호사도 아니고 셀러의 변호사도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 명의 변호사가
가운데서, 그러니까 심판관 같은 의미의 변호사가 양쪽에 페어하게 클로징을 해드리는 경우를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에스컬레이션트가 아니고 우리 바이어분이 변호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셀러분은 나 가게 파는 사람이니까 뭐 변호사 필요 없이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바이어분이 돈이 좀 모자라서 셀러분한테 오너 파이낸싱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전체 30만 불 중에 뭐 내가 20만 불밖에 돈이 없으니까 10만 불 돈 좀 오너 파이낸싱을 해서 은행 이자 받기 힘드니까 10만 불 좀 꺼주십시오. 그럼 내가 한 달에 뭐 10,000불씩 해서 10만 불을 나중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 셀러의 변호사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 10만 불을 돈을 빌려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셀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차용증, 프로미서리 노트,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게를, 비즈니스를 또는 다른 것을 담보로 잡아서 하시는 담보 문서를 작성을 해서 혹시라도 우리 바이어분이 돈을 못 냈을 경우에 셀러분이 어떻게 보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셀러분께서 그냥 바이어분 변호사 한 명만 쓰시고 바이어분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고 클로징을 다 했습니다. 서류 사인을 다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 바이어분이 뭐 매상이 별로 안 좋아서 돈을 못 내주겠다 이러면서 그 돈을 안 갚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셀러분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죠. 그래서 내가 이걸 믿고 클로징을 했는데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저희가 서류를 한번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클로징 서류를 보면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 중에 하나가 우리 클로징 변호사가 바이어 변호사로서로만 일을 합니다. 셀러분은 본인의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셀러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의 변호사가 클로징을 하면서 채권 채무를 등록을 하는 UCC 파일링이라는 법원에 등록해야 되는 채권 채무 권리를 등록하는 서류도 파일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가계 담보 서류도 없고 그냥 달방 프로미서리 노트 한 장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셀러분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물론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프로미서리 노트라도 있다면. 그러나 담보문서가 없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돈을 받아가는데 쉽지가 않죠. 이 가게를 다시 내가 찾아서 내가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내 변호사를 셀러든 바이어든 내 변호사를 써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거는 매매계약서. 이제 좋은 물건을 찾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매매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그거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니까 뭐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클로징 변호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서류들은 다 조항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사업체를 인수하시거나 하실 때 이 조항들, 제가 지금 크게 10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10가지 조항들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으시다면 나중에 우리 변호사님한테 여쭤볼 수도 있고 또 변호사님이 혹시라도 빼먹은 게 있다면 얘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약서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에이전트 분들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가끔씩 와서 빨리 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가계약서니까 빨리 사인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바이어분한테. 그럼 한 2장짜리 간단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사인하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계약서니까 일단 사인하시고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정식 계약서 쓰시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미국에는 가계약서란 말은 없습니다. 사실 그 2장짜리 계약서를 가지고 오신 걸 보면 바이어분 셀러분 사인 다 돼 있고 정식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이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빠져있는 그런 계약서들이 많이 옵니다. 물론 다행히 셀러분이랑 바이어분이 이건 가계약서니까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 와서 제대로 계약서 쓰면 되죠. 새로 계약서를 쓰시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셀러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아니 미국 사람이라서
이게 무슨 소리야? 나 계약서 사인했는데 왜 또 계약서를 또 써?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물론 가계약서란 뜻이 영어로 다른 설정이 있습니다. LOI라고 해서 Letter of Intent라는 뜻이 있습니다. Letter of Intent는 정식 계약서는 아닙니다. 이거는 바이어분 셀러분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서로가 서로 간에 구두로 한 것을 일단은 요약 기사 적고 그걸 사인을 한 겁니다. 이거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서로가 그거를 사인한 이상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매매 계약서를 쓰는데 제일 근간을 이루는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분 입장에서는 LOI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 분의 얘기도 듣고 가능하시면 변호사님 얘기도 듣고 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LOI 단계에서부터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LOI랑 가계약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자, 정식 계약서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 당연히 매매 계약, 매매 금액입니다. 퍼처스 프라이스. 그럼 얼마에 사야 되나, 얼마에 팔아야 되나,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블루스 지역의 세탁소 한 달 매출이 어느 정도면 얼마 정도가 맞습니까? 우리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다 데이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당은 월 매상에 곱하기 몇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에이전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매상이고 어떤 업종이라면 어느 정도면 적당한 가격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 바이어분과 셀러분이 흥정을 해서 마지막 최종 가격이 매매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영어로 어니스트 머니라고 얘기하죠. 계약금은 뭐냐? 서로가 서로한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바이어분은 셀러분한테 당신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맞는다면 내가 이 가게를 사겠습니다. 그럼 그 사겠다는 약속으로 내가 계약금 얼마를 걸겠습니다라는 뜻이고요. 셀러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당신한테 이 얼마의 가격에 팔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이랑 그 사람한테 안 팔고 당신한테 팔겠습니다라는 약속으로 저 계약금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만약에 바이어분이 조건이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안 사게 되는 경우는 이 계약금을 통상 포기하게 되고 셀러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셀러분이 만약에 바이어분이 가게를 다 사기로 비즈니스 사기로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셀러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안 팔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바이어분이 내신 저 계약금의 똑같은 액수 또는 2배,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보통 계약서의 2배, 계약금의 2배를 셀러분이 물어주도록 하는 계약서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어분은 클로징 준비를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기 위해서 융자 신청도 들어가야 되고 리스를 받기 위해서 건물주한테 또 건물주 리스 신청도 들어가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아서는 안 되겠죠. 더 다른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금의 2배를 주는 걸로 보통은 저희는 계약서에 넣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계약금 액수를 얼마를 해야 되나요? 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법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법은 없는데 얼마 전에 저희 손님 중에 셀러분이 샵경보를 우리 300만 불에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데 바이어분이 계약금을 3,000불을 거시겠다고 그러고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계약서는 사실 계약금이 너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에 비해서 너무 내가 정말 관심이 있다, 사겠다라는 약속의 징표가 너무 액수가 작은 거죠. 3,000불이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1% 가격의 1%에서 3% 정도를 적당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 불짜리라면 3만 불에서 6만 불 정도 그 정도의 계약금을 받는 것이 바이어랑 셀러한테도 좋고요. 바이어가 무조건 작은 액수만 건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약금을 많이 건다는 얘기는 셀러분도 마음을 쉽게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셀러분이 30만 불에 윙가게를 팔기로 했는데 계약금이 5만 불을 걸어놨다면 누군가 옆에서 32만 불 줄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 32만 불? 근데 계약금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거를 파기를 하면 내 돈에서 배상해야 되는 돈이 6만 불이네? 그럼 2만 불 더 벌자고 6만 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적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셀러한테도 중요하고 바이어한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세 번째, 네 번째가 매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사업체 조사 기간, 인스펙션 피리어드라고 그러고 영어로 뭐 좀 더 전문적인 말로 하면 듀 딜리전스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쓰고 클로징을 하기 전까지 내가 바이어분이 이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매상이 얼마인지, 인플로이가 몇 명인지, 페이롤이 얼마인지, 작년 세금 얼마를 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즈니스만 사고 파는 경우에 2주에서 3주 정도를 인스펙션 기간으로 많이 넣긴 합니다만 따로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변호사들, 우리 부동산 AF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사업체 조사 기간을 정하고 계약서에는 이 기간 안에는 예를 들어 2주 동안 안에는 바이어분이 애니타임 계약서를 확인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처음에 광고 나왔던 거랑 다른데 액수가 뭐 한 달에 월 5만 불 판다 그랬는데 해보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 사업체 조사 기간 중에 무엇을 하느냐? 우리 바이어분은 지금 말씀드린 매상시법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클로징 변호사로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은 이 기간 중에 타이틀 설치라는 걸 하죠. 타이틀 설치라는 건 뭐냐면 따로 얘기하면 UCC 설치라고도 하고 린 설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셀러분 비즈니스 이름, 셀러분의 회사, 셀러분 오너 이름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게, 비즈니스를 담보로 해서 융자가 있는지, 세금이 밀려서 텍스린이 걸린 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재산세 미납으로 인해서 카운티에서 세금이 밀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클로징 변호사가 다 확인을 해서 반드시 이 채무들이 있다면 클로징 때 다 없어져야 되겠죠. 다 클리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하는 기간이 바로 인스펙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바이어분이 하셔야 되는 것들, 그 기간 동안 하셔야 되는 게 외상 확인 외에도 우리 라이센스 신청을 또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리버스코를 사시거나 아니면 게스테이션을 사시거나 이런 경우 주로 알코올 라이센스, 우리 주류 판매 라이센스를 주정부 카운티 정부에다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로또, 우리 복권,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청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류 확인을 하고 그때 또 서류 준비를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인스펙션 기간 중에 해야 될 거고요. 그 외에 식당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푸드를 하는 핫푸드를 하는 식당의 경우는 그리스 트랩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스 트랩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 찌꺼기가 하수도로 나가기 전에 기름이라든가 그 오염물질들을 다 걸러서 깨끗한 것들만 하천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유해한 기름 덩어리들은 다 걸러내게끔 하는 게 그리스 트랩인데, 이 그리스 트랩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운티나 시에 따라서 이 그리스 트랩이 너무 오래된 식당의 경우 그리스 트랩이 아주 작고 옛날 법규에 따라서 조그만 그리스 트랩을 갖고 있다가 오너십이 바뀌면서 세부 신청을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니네는 그리스 트랩이 너무 오래됐고 조그마니까 큰 걸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스펙션 기간 중간에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에 하나 새 그리스 트랩으로 더 큰 걸로 50갤런 미리짜리로 해야 된다, 옛날에는 20갤런짜리를 또 50갤런짜리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얼마가 더 들어갈 건지,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바이어분 셀러분이 노출을 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스펙션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임대차 계약서 양도 조건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사지 않는 이상 내가 비즈니스를 사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비즈니스 안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우리 리스라고 그러죠. 리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리스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리스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리스에 대해서만 뭐 조항들, 중요한 내용들 얘기하려면 그것도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기회로 하고요. 리스를 주로 많이 하는 경우 새 리스를 받을 수 있으면 물론 좋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지금 이 비즈니스를 파시는 셀러분의 리스가 다 끝난 게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 건물주가 새 리스를 만들어주는 경우는 좀 많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우리 셀러분, 현재 테넌트, 세입자로 있는 셀러분의 리스를 그대로 양도를 받으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셀러분이 건물주가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 양도를 할 때 있어서 그러면 무엇을 조사를 해야 되느냐? 사실상 리스 양도는 우리가 있는 리스를 그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리스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우리 바이어 입장에서는 리스가 지금 5년짜리 리스였는데 3년 지나고 2년밖에 안 남았으면 우리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있는 리스를 양도를 받지만 옵션으로 5년을 더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돈을 투자하고 이 비즈니스를 사는데 2년만 장사하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5년짜리 더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건물주의 승인을 받으셔서 리스를 양도받으면서 수정, 어멘드먼트를 해서 우리가 5년이든 10년이든 리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살려고 하는 가게가 윙가게인데 그게 내가 윙가게에다 다른 걸 좀 업종을 더 집어넣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리스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스에 적혀 있는 내용이 반드시 이것만 할 수 있다라고 있는 퍼미티드 유스라고 해서 사용을 하는, 내가 이 비즈니스에서 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다른 추가 메뉴가 승인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팔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를 확인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섯 번째 융자 조건. 융자 조건은 우리가 융자를 받으셔야 되는 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융자를 받아야만 클로징을 합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 만에 하나 나중에 융자 신청했는데 융자가 디나이 돼서 내가 가게를 못 사겠습니다 했을 때 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는 나는 그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융자 조건을 전제 조건이라고 들어가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낭비죠. 계약금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융자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트레이닝 피리어드, 업무를 인수인계, 전수를 받는 트레이닝 기간을 최소한 2주, 3주를 해주십시오. 셀러분이 내가 클로징하고 나면 업무를 배워야 되니까 그 기간을 무료로 하실 수 있도록, 배워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조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셀러분은 가게 팔고 도와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네. 도의적으로는 물론 도와드릴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재고 계산, 인벤토리,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벤토리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인벤토리가 비즈니스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주로 리코스토어, 우리 술들은 다 그 안에 있는 다 인벤토리가 돈입니다. 뷰티 서플라이 마찬가지 그 안에 있는 인벤토리가 다 돈이고요. 네, 그리고 게스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서리 스토어도 마찬가지고, 주로 인벤토리가 아주 많은 비즈니스 업종 중에 대표적인 비즈니스인데, 그런 경우는 인벤토리를 어떻게 계산하실 건지를 매매 계약서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통상적으로는 우리 셀러분이 인벤토리를 사오는 가격에 그대로 따로 계산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인벤토리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바이어 셀러분이 두 분이서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전문기관, 인벤토리 어디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확인을 해주는 그런 제3자 업체를 써서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할 것이냐. 통상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비용은요. 그게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업종 금지.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우리 간혹 손님들이 오셔서 한탄을 하시는데요. 바로 가게를 파시고 길 건너에다 똑같은 가게를 차리시는 셀러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돈을 돈대로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다가 똑같은 업종을 또 차리시면 바이어분은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이어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는 경쟁업종 금지, 보통 5년 동안 5마일 반경 안에서는 같은 업종의 비즈니스를 오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라이센스, 우리 아까 얘기했던 알코올 라이센스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복권 라이센스 신청을 해야 되는 업종의 경우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만 클로징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장비 설비의 상태에 대해서 명시한다. 이건 뭐냐면요,
계약서에 간혹 셀러분이 바이어분이 모르고 그냥 사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as is라고 sold as is라고 적혀 있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as is where i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어떤 데 그러냐? 셀러분이 손해를 보고 파시거나 아주 낮은 가격에 파시거나 급하게 파시하는 경우는 아무런 보증 없이 쉽게 얘기하면 셀러분이 급매로 파시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 가져가세요. 나는 뭐 수리 같은 거 안 합니다. 뭐 보증 같은 거 안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이어분이 그거를 모르고 사신 다음에 나중에 가게 들어가서 보니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 가스 렌지도 안 되고 뭐 쿡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계약서를 전혀 모르고 클로징을 하시는 경우죠. 그래서 내가 사는 비즈니스에 as is로 사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는 good working condition. 예, 내가 클로징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모든 장비가 정확하게 잘 움직여야 된다는, 뭐 brand new도 아니더라도 good working condition으로 돼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바이어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 짧게 2분 동안에 나머지 부분을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제 클로징을 하게 됐습니다. 매매 계약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 날짜가 됐어요. 클로징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가계보험 사셔야 됩니다. liability insurance, hazard insurance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님이 내가 오늘부터 클로징하면서 내가 오늘부터 이 비즈니스 주인이 됐는데 식당을 샀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와서 오늘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쳤습니다. 그런 경우에 책임은 새 오너, 새 바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깜빡하고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안 되게 되겠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샀는데 직원이 바로 잘못해서 뒤에서 음식을 하다가 쿡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 나갔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험 처리가 안 되죠. 보험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융자를 받는 경우는 은행에서 당연히 클로징 날 기준으로 꼭 그 전에 미리 보험을 다 사라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클로징이 되기 때문에 은행 융자를 받는 경우는 뭐 거의 100% 틀림없습니다만 융자 없이 캐시 클로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그냥 나중에 가게 산 다음에 천천히 하지 뭐 비싼 보험 비싼데 뭐 좀 이따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반드시 클로징 날 기준으로 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시점부터 보험이 커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이제 유틸리티 회사, 전기, 물가, 이런 여러 가지 전화, 인터넷 이런 회사들 전화해서 어카운트 오너십 체인지를 아마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클로징 때는 우리 바이어분은 옛날에는 뭐 캐셔 책을 가져오겠다, 퍼스널 책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지금은 은행들이 캐셔 책도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크면 캐셔 책도 요즘은 너무 도용이 잘 되기 때문에 가짜 캐셔 책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클로징 변호사가 와이어 트랜스퍼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 부자에서 은행 부자로 바로 넘어가는 와이어 트랜스퍼를 하셔야 될 거고요. 네 번째, 리스 사인을 미리 받으셔야 됩니다. 클로징 전에 반드시 건물주가 사인이 된 리스를 양도를 받아서 내가 클로징을 하는 순간 내가 정식적으로 이 가게의 테넌트로서 권리가 있게 하셔야 될 거고, 우리 건물주한테 냈던 시큐리티 디파짓을 보통 건물주 같은 경우는 새 리스를 쓰지 않는 이상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시큐리티 디파짓은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 바이어 셀러끼리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열에 아홉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로징 때 우리 바이어분이 셀러분한테 시큐리티 디파짓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게 재산세 당연히 날짜 계산 다 하셔야 되고, 오늘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 날짜로 클로징을 하는 경우 28, 29, 30, 31일 4일치에 대한 렌트비를 바이어분이 셀러분한테 주셔야 되겠죠. 셀러분이 7월달 렌트비를 이미 다 냈을 테니까 4일치 날짜 계산해서 줘야 됩니다. 물론 클로징 변호사가 다 합니다. 로운 다큐멘트, 우리 융자 들어가는 경우에 클로징 때 당연히 우리 은행에서 아니면 우리 융자를 담당해 주신 로운 오피서가 얘기한 대로 이자가 맞는지 한 달 페이먼트가 얼마인지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클로징이 다 끝났습니다. 클로징 후에 해야 될 점, 서류 인수를 다 받아야 되겠죠. 셀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서류들 바이어분이 다 인수인계를 받으시고 거래처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로징할 때 정산을 못했던 거, 우리 나중에 전기세나 물세 이런 여러 가지 유틸리티 비는 나중에 추후에 오기 때문에 그 비를 받으면 날짜 계산을 하셔서 셀러 바이어분이 따로 정산을 하시는 게 보통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매매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대로 트레이닝을 받기로 돼 있다면 보통 클로징 이후에 2주, 3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셀러분은 당연히 트레이닝을 잘 시키셔야 되고 그때 뭐 비즈니스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전수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 우리가 재산세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럼 건물주가 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물에 대한 real property tax, 건물 재산세는 주로 건물주가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렌트비에 내는 추가 렌트비, 캠 텍스 인슈런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비즈니스 안에 있는 인벤토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장비들에 대해서도 카운티나 정부, 시정부가 세금을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비즈니스에 대한 퍼스널 프로퍼티 텍스가 되겠습니다. 이 퍼스널 프로퍼티 텍스가 우리 재산세, 우리 집 재산세랑 비슷하게 가을에 옵니다. 가을에 내시기 때문에 클로징을 연초에 하거나 뭐 지금까지도 아직 정식 비리 안 나왔습니다. 7월 말 이럴 때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에 클로징을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비리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 계산을 해서 우리 바이어분이 셀러분한테 날짜 계산해서 받으셔야 돼요. 1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셀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날짜 계산한 거를 바이어한테 주시고 바이어분은 9월, 10월 됐을 때 1년치 재산세가 날라오면 돈을 다 1년치를 다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분이 바이어분한테 보지서를 꼭 주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오너 파이낸싱을 하는 경우에 셀러분이 이제 뭐 2년 동안에 나눠서 오너 파이낸싱을 해줬다 이렇게 하신다면 바이어분이 그 나머지 기간 클로징 이후에 사업자 잘 되셔서 돈 잘 갚으시고 나면 마지막에 우리 법원에다가 채무 해지 통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반드시 바이어분 입장에서는 마지막 페이먼트를 낼 때 변호사 사무실 연락하셔서 이번이 마지막 페이먼트입니다. 네, 우리 약속 어음이랑 그 다음에 가게를 담보했던 담보서류 해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연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당연히 법원에서 모두 채권 채무 기록이 끝났습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